근데 방금 킹달러 말씀하셔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 달러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러면서 또 달러 뭐 기축통화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외환 보유액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또 그 달러화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근거로 얘기할 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특징이 한 30년 전쯤인가? 네. 한 90년대 초? 이때는 지금보다 그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더 낮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증가했다가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유로화가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있었고요. 어쨌든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있지만 한 30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달러화 비중은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화 비중이 줄어들면서, 네.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유로화나 위안화나, 그러니까 위안화가 그 달러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위안화 비중이 그렇게 늘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줄어들고 있는 달러화 비중은 뭐가 채웠냐를 보면 다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호주 달러도 조금 늘어나고 원화도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크진 않지만. 네. 그래서 유로화나 위안화 이런 다른 통화들이 늘어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통화들이, 그러니까 배분되는 통화들이 호주 달러, 원화 같은 기타 통화로 늘어나면서 달러가 줄어드는 거지, 이걸 다른 대항마들이 잠식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게 이제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린 보통 통계를 볼 때 비중으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게 잠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예. 것을 또 명확히 설명해 주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환율 관점에서 환율과 이제 실물 경제인데요. 실물 경제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수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상 강달러일 때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 좋아하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달러 약세일 때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향성이 이미 목격이 됐었고요. 근데 책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달러와 이 수출 혹은 달러와 한국 경제, 어떤 이 외환 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달러가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이 좋아지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그 J 커브도 사실 통화 가치가 약세되면,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 달러가 강세면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게 이제 J 커브 효과의 뜻이잖아요. 네.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뭐 BIS 신윤성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이제 예로 들어서 수출 대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에요. 네. 그럼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을 100%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액은 세 가지의 곱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의 화두인 환율, 그리고 물량, 그리고 수출 단가죠. 제품 단가. 예. 근데 이 세 개 중에 환율이 오를 때 뭔가 경제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달러 강세,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 환경은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환경일 때 달러가 오르는 상황이 많아서 네. 한국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가격이, 단가가 하락할 때 환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 이 세 개를 보면 환율은 올라가요. 예. 나머지 두 개, 제품 물량과 단가는 내려가거든요, 이럴 때. 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의 그 뒷배경인 전 세계 경제 때문에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 단가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 환율 상승폭이 크냐, 아니면 물량 감소분, 단가 하락폭이 크냐, 이걸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훨씬 큽니다. 네. 환율 상승은 소위, 그러니까 주가보다도 환율 상승은 그 네. 폭이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그런데 한국 수출이 안 좋을 때는 물량 감소, 그리고 예를 들어 반도체 단가 하락폭, 이게 훨씬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21년 8월부터 작년 여름까지인가? 환율과 메모리 반도체, D램 대표적인 DDR4 제품 단가를 비교해 보면 환율 상승폭에 비해서 네. 그 DDR4, 그러니까 D램 가격
단가 하락폭이 한 4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 물량도 감소하지 단가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하지 이러니까 예. 환율 상승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액이 환율 상승보다 다른 변수 때문에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일 때 한국 수출은 안 좋다. 네.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업들이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편익이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격, 양, 환율을 곱한 거예요. 그죠? 예. 가격, 양, 환율.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사과 가게가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란 걸 잠깐 빼고 100원짜리를 100개 팔면 10,000원의 매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려요. 50원짜리를 200개 팔면 역시 10,000원의 매출 똑같습니다. 맞죠? 예.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만 봤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매출량, 판매량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떨어지니 이게 다 떨어져가 아니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질 때 판매량이 많아지니까 매출액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과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채산성이 올라가겠지만 보통 강달러일 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일 때가 많으니까 말씀하신 매출액 자체가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전 여기다가 지금 해석을 좀 더 보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펀더멘털이 같은 수준일 때 강달러가 나오면 좋은 거라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액이나 그 규모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달러가 더 많은 수익을 주니까 더 또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건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강달러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왜 수출액이 살아나지 않나 라는 것을 질문 주실 때 그렇게 설명 주신 방식도 너무 좋지만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방식은 한국은 약 원화 맞아요. 근데 약 원화지만 약 엔화, 약 위안화 중에 그나마 알밤이었던 거예요. 강원화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채택하고 중국도 계속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다 보니까 얘네들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만 비교했을 때는 약 원화지만 달러를 제외해 놓고 도토리끼리 비교해 보면 강원화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이 원화 약세 기조 속에 수출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까지 어떻게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다른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그 환율과 금리 관계했을 때 기대 때문에 먼저 환율이 올라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수출과 달러와의 관계, 원달러 환율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최악을 지나서 작년 4, 4분기부터 이제 완연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사실 한국 수출 그래프와 반도체 수출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네.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수출 선행 지표와 한국 수출 데이터, 반도체 수출 이걸 다 그려보면 다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약세지만 그런 기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짓고 올해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도 또 첨언해 주신 거네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뭐 여러 가지 이 수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환율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는 환율도 우리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과의 비교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 수출액에서는 또 반도체 수출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돼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때 같이 수출이 늘어나는 것까지 함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는 거죠. 예, 수출이 회복되는가? 그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사실은 이 토론합시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그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책 내용 중에 현실 경제와 직결되는 이 환율이 현실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또 지금
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변수 중에 달러 움직임이 또 복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고, 특히 트럼프 재선과 관련해서 재선이 만약에 됐을 때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또 달러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인지 많은 분들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 환율 전망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달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가장 큰 배경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다. 네. 그게 이제 배경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WEF 포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분절화, 세계의 분절화, 이 리스크, 그러니까 국제 분쟁 위험이 결국 증가하는 리스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네. 트럼프 리스크죠. 네, 그게 네. 이제 저는 가장 큰 복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달러를 올해 전반적으로는 하락한다고 보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국제 분쟁 위험, 그리고 이제 4, 4분기가 미국 대선이 있을 텐데, 네. 트럼프가 달러에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급하게 한 달 동안 달러가 급등했잖아요. 네. 원달러, 엔달러 다 같이 급등했었는데 그게 결국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었고, 트럼프 정책의 특징은 고립주의 외교, 동맹 다 필요 없고 네. 동맹 경시하는, 사실 트럼프의 독단적인 생각 같기도 하지만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점에 있어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시각이 우리가 왜 밖에 이렇게 힘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해야 되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짚고 나오는 것이고, 고립주의 외교는 나만 잘 살면 된다잖아요. 그 얘기는 외환시장의 특징은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좋으면 달러와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상대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미국만 좋고 다 안 좋으면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달러 강세가 유발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역,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평균 미국의 수입 관세가, 트럼프가 이제 전 재임 기간에 수입 관세를 많이 올려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3%가 수입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네. 이거 10%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미국만 올리면 다른 나라, 뭐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가만 안 있겠죠. 가만히 있지. 보복 관세 때리면서 다 같이 그냥 무역 장벽,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무역 장벽인 것이고, 그러면 무역 장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같이 무역 의존도 높은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무역량하고 달러와 같이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도 반대로 갑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은 결국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전 세계 무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특히 원달러 환율의 관점에서는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그래서 연간 전망을 할 때 4, 4분기에 살짝 올라가는 쪽으로 전망치를 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각이 담겨 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예상치네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전망치를 냈던 게 11월 달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양쪽 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바이든과 양자 대결에서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고는 있지만, 물론 뭐 그 사법 리스크도 있어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향후 달러와 움직임에 상당히, 그러니까 가장 큰 복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쓸 때 이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는 액션이 취해지면 그 보호무역은 또 다른 보호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세계가 분절화되면서
또 트럼프주의적인 그런 고립주의가 또 팽배화되면 극단적인 이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서 작용하면서 강달러 기조를 또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그림을 그리는데 말씀이 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1시간여 동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달러화 전망도 해주셨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외환 시장 하면 달러화, 엔화, 위안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달러화와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좀 강하고, 그래서 공포감이 등장할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움직이면서 달러화 강세, 엔화 강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럼프 리스크가 더 고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작용하면서 강달러를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봤을 때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안전자산으로서 봤을 때 달러, 엔화, 그리고 골드, 금, 이 3대 안전자산 중에 특별히 더 매력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꼽는다면, 또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어디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까? 일단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환율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그 주가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통화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포인트 중에는 장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을 그려보면 결국 환율은 거기서 거기구나, 오르면 언젠간 내리고 내리면 언젠간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 그래프를 장기 그려보면 평균선을 놓고 수렴하죠, 계속. 예. 그쪽을 향해서, 그죠? 예. 예. 달러도 몇 년간 최근 2, 3년 많이 올랐지만 장기 그래프 그려보면 거기서 거기 갔거든요. 네. 근데 원엔 환율하고 원달러가 같이 갈 때도 있고 좀 따로 갈 때도 있는데, 최근 2년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안전자산 강세가 나오는 시장 환경이면 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죠. 최근 한 2년간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엔화가 2년 동안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네. 최근 한 네. 2달 정도 빼고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엔화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달러화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제 투자할 때 엔화를, 그러니까 일본 상장된 걸 투자한 분이 그래서 많으셨던 거고, 네. 또 그 아이디어는 뭐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달러와 엔화를 선택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엔화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상승폭을 기대하시면 그러면 실망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같은 관점에서는 원화 기준의 금 가격이 중요할 텐데, 근데 국제 금 가격하고 원화 기준의 금 가격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원달러 환율보다는 국제 금 가격 움직임이 훨씬 더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 가격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2,000달러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금 투자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관점은요, 일단은 금이라는 게 만약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돌덩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사실 버핏이랑 관점이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그분의 시각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배당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처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이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달러 기준의 금 가격이 2,000달러까지 올라온 게 커서 금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플레가 앞으로 많이 상승하지 않고 지금처럼 약간 둔화되는 쪽이라면, 인플레가 둔화되는 방향이고, 시중금리는 어쨌든 좀 뭐 이 정도의 높은 시중금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금은 뭐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엔화
이 3대 안전자산 중에서 지금 뭘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엔화겠구나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잘 조합해 보시고 그 근거들이 공감이 되거나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오늘 말씀이 좀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경토에 출연하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이런 토론을 자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교수님을 많은 데서 찾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느꼈고요. 아닙니다. 아유. 네, 제가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교수님과 하니까 그나마 좀 말이 술술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책 제목과 이 교수님 채널의 이름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해서 예. 좀 좋은 기억을 안고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환율, 또 거시경제 펀더멘탈의 움직임, 이런 것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이 책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